2024년 6월 17일입니다. 새 한 주가 시작이 됐고, 좀 전에 모친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모님, 정확히는 이종 사촌 이모님이죠. 일주일, 열흘 전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이제 그 아들들이 연락을 안 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운하기도 하고 어떤 속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고, 꽤 여러 어렸을 때 오래 시간 같이 지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자연스럽게 뭐 사람이 나이가 들면 돌아가시는 거지만, 그래도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모친도 뭐 그런 뭐 서운하고 슬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인생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꼭 글쎄요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뭐 조금 착잡합니다. 어쨌든 뭐 장례식에 못 찾아뵙지만, 사실 뭐 생각해 보니까 저희 그 친이모 장례식도 사실 못 갔네요. 그건 또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그 뭐 이러저러 그런 뭐 일들이 생기네요.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승집 개가 죽으면 간다고 했는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안 가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자, 여러분, 그 수사 자료표라는 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수사 자료표? 전혀 못 들어보셨죠? 뭐 들어보실 일이 없는 거고, 사실은 들어보시는 게 더 이상한 겁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대단히 큰 어떤 뭐라고 하나, 큰 엄청난 자원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막대한 사찰 자료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건 이미 적지 않게 그 옛날에 나쁜 경찰놈들 혹은 나쁜 군바리들 혹은 뭐 검찰놈들, 그런 놈들이 많이 베껴서 이용해 먹기도 하고, 그 존재는 알기도 하고, 근데 사실 정확히 정치인들은 모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사실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 자료표라고 하는 이게 합법적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은 합법적인과 그 교도소 담장을 겪고 있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지문 및 수사 자료표라고 하는 겁니다. 범죄 수사와 실현 조사에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거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혹시 근무하실 여러분의 자녀분들이 이럴 때 실현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경찰대 출신의 그 금배지 단 놈들도 민주당에, 아니면 뭐 이쪽 이 국민의힘에 아주 소수 정보 경찰 했던 애들 일부는 알고 정확히 모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웬만하면 알 겁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알겠지만 한 단계 더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지는 잘 모를 겁니다. 어쨌든 범죄 수사와 실현 자료에 활용되는 수사 자료표가 있는데, 그거를 경찰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관리 주체가 있는데, 그럼 그거를 누가 작성을 해서 누가 보관을 하겠습니까? 생각해보면, 그 역산을 해보면 실제로는 수사 자료표를 관리하는 건 경찰청 범죄분석과장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거는 예전에는 그 아마 경무기획과 아니면 뭐 경비과, 어떤 경우는 또 과학수사과 아니면 또 형사과, 뭐 이렇게 소속은 여러 가지였습니다만, 그 수사자료표 담당은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수사자료표라는 건 어떤 사건이 발생해서 그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 그 놈에 대해서, 그자에 대해서 지문을 찍고 그 사건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해당 경찰관서장에 아니면 이런 뭐 광역수사대장 같은 이런 이제 정정이나 보완을 요청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잠깐 드리냐면은, 사실은 수사자료표가 있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게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건 이런 거죠. 근데 이거는 정확히 수사 기록이 정밀하게 들어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가지고 있는 상당히 큰 어떤 자산이자 막강한 어떤 정보력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정보과의 그거 말고 수사자료표, 그 다음에 수사자료표는 그 범인이 저지른 어떤 기록에 대한 간략한 겁니다. 그 상세한 거는 사실은 없죠. 상세한 거는 실제로 개인 형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뭔가 개별 어떤 뭐 이런 데에서 보관하지만 보관한다고 하는 어떤 것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찰은 수사를 보조했을 뿐이지 그걸 송치하면은 검찰로 나가면은 그 다음엔 뭐 그게 더 관리 부분은. 그러니까 근데 가장 원본이 되는 수사 기록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일찍 간략하게 해서 송치를 해서 그 다음에 뭐 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뭐 성과 기록을 막 이런 거, 이게 수사자료표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이제 수사자료표가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작성을 하지만은 문제는 이걸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오류가 있고 지문이 틀리고 지문이 없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이것을 이 개정 규칙, 그러니까 개정 훈령에는 이거를 정정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이 돼 있다. 경찰관서장한테.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실제로는 수사자료표라고 있는데 지문자료가 없거나 아니면 지문을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정확히 그가 누군지를 모르고 또 그 사람의 어떤 신원조사 부분에서 엉뚱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입니다. 사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표는 크게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를 나눠집니다. 범죄 경력 자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많이 보면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사 자료표는, 수사 경력 자료는 이게 사실 되게 무서운 겁니다. 즉 말하자면 뭐 불송치든 뭐 흔히 말하는 고소가 되거나 아니면 어떤 형태로 피의자나 피의자성 참고인이 돼 갖고 된 그 부분이 싹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정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기본으로 사실은 수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위험한 거죠. 사실은 여기에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실제로 대단히 나쁜 인간이 될 수도 있고 대단히 좋은 인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록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저도 이제 전산실에서 근무할 때 이걸 뽑아달라고 했는데 뽑아줬는데 범죄 경력 자료, 수사 자료 다 뽑아주지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은 이 수사 자료에 이렇게까지 들어가야 되나? 이렇게까지 넣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럼 청소년 사건 기록 보호 처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부분도 매우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료표에는 원래 인적사항, 죄명, 사건 번호, 어떤 지문 뭐 이 정도 또 이제 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그럼 경찰에 수사 기록, 수사한 것을 하고 송치해서 결론 나고 그거를 이제 뭐 재판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실 이게 사실은 정보경찰이 가지고 있는 것의 원천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실 기본이죠. 근데 저는 사실 이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고 객관화하는 것이 왜 중요했냐면은 이렇게 작성된 수사 기록표 자료표가 모든 사람의 신원조사라든가 기초적인 어떤 것에 관여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자료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굉장히 간략하기도 하고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수사 자료표는 범죄 경력 자료와 수사 경력 자료로 구성된다. 여러분이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여러분이 범죄 경력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 범죄 경력 자료밖에 안 나옵니다. 그것도 오전 전 거.
사실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는 실제로 필요한 수사 자료표인데, 수사 경력 자료인데 그거는 공개하지 않는 거고, 수사 경력 자료는 사실은 이건 대단히 민감한 자료인데 사람들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수사 기록을 공개해서 객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특정한 기관에 의해서 작성돼서 보관할 때는 그의 그 대상의 어떤 상당히 신분에 대한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좀 애매한 상태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증거 보관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수사 기록 공개 및 관리 및 이 보존 및 이런 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죠, 사실은. 경찰이 8만 건, 한 해 작년에만 포렌식을 79,400, 그러니까 거의 8만 건이죠. 근데 문제는 그걸 담당하는 경찰청의 인력이나 경찰청, 서울경찰청의 인력이 200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몇 개죠? 한 사람이 몇 개씩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400건당 디지털 증거 분석을 담당해야 됩니다. 이 전문 인력이 1인당. 그럼 1인당 400이니까 하루에 하나씩 해내야 돼. 365니까. 안 쉬고 하루에 한 개 이상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한 개 이상을 분석을 한다는 게 그게 사실은 대단히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쉬지 않고 해도. 그럼 휴일 뭐 이거 빼면은 하루에 2개는 해야 되는데 그 위험성이라든가 어떤 민감도에. 근데 또 문제는 이거를 그냥 어떤 걸 압수해 갖고 그걸 통으로 분석하는 거는 그건 그래도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즘은 이제 디지털 증거 분석이라는 게 스마트폰을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해져 갖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해야 돼서 특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는 거기에 그 당사자 혹은 참관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피의자들의 권리죠. 그러니까 포렌식 과정을 참관하려고 어떻게 됩니까? 이 유리창 뒤에 요렇게 해갖고 요거를 이제 뽑아내는 걸 다 보고 다 찍고 다 이제 그래서 참관 신청을 해서 피압수자, 법률 대리인 등 관련 하나하나 따져서 압수는 선별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공간도 있어야 되고 참여실이라고 하는 공간. 근데 문제는 이 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애당초 이 압수수색은 경찰이나 검찰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에 당사자나 법률 대리인의 참여라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거든요. 큰일 나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은 마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밖으로 나가느니 아니면 어디서 하느니 그리고 그걸 해주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니. 근데 경찰은 200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피의자 인권, 피해자 인권 모든 수사 과정의 투명성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하려고 하면 이 과정상에 굉장히 절차를 잘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 물론 디지털 포렌식은 검찰도 있지만은 전문가들의 어떤 제대로 된 수사 과정 이런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검찰 애들이 그러잖아요. 검사 애들이 자기네들은 상당히 그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 뭐 일일이 다 압수수색을 다 참여시키고 피해 압수자한테 참여시키고 그러니까 힘들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검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도 합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경찰의 전문 인력을 늘려서 공간을 늘려갖고 거기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검사는 참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검사들은 딴소리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헛소리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근데 너무 적긴 적습니다. 말하자면 경찰청의 인력이 200명도 안 된다고 하니까 본청에 있고 아니면 지방청에도 한 팀씩은 있을 겁니다. 지방청에도. 물론 이제 경찰서단위는 없고 예를 들면 경남지방경찰청에 한 팀이 있겠고 그 디지털 분석팀이 있겠고 그럼 팀당 뭐 생각해 보시면 대여섯 명쯤 있다고 쳐도 그러면 17개니까
10명이 안 되니까 10명씩이라도 170명이지 않습니까? 10명. 거기다가 이제 본청 합치면 대충 한 지방경찰청당 한 대략 한 10명 정도에서 본청 합치고 뭐 대충 이 정도 할 겁니다. 그런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수사는 대부분 이 디지털 포렌식이 기본으로 하니까 대충 이것의 2배 정도? 근데 그러려고 하면 무슨 문제가 됐냐면은 이 디지털 포렌식의 전문 요원들의 처우라든가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분석하는 사람들이 그 과수요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경찰이어야 됩니까? 경찰이 아닌 어떤 그 다른 전문 그룹 국가수 같은 연구위원이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대우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위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수사에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지위 보장, 그리고 객관적인 문제. 왜냐? 이 사람들의 어떤 신원을 제대로 못하면은 엉뚱한 범죄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안 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절차를 이제 부랴부랴 만들려고 하니까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범죄수사국이라든가 전문 범죄 시스템, 포렌식 시스템 이런 것을 왜 계속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피의자든 피해자든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인력과 장비와 공간 늘리는 거 중요하다. 더 중요한 건 이 포렌식 요원들의 지위, 처우, 위치. 예를 들면 뭐 여러분 CSI처럼 거기 그 포렌식 요원들이 그럼 팀장까지 가나요? 아니면 그거만 하다 마나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10년하고 20년 하면 어떻게 하면 어디 갑니까? 팀장이 되고 부서장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 전문성 해주고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걸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걸 생각 못하니까 인력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겁니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죠. 검찰의 과학수사부 애들 그걸 늘릴 수 없죠. 검사들이 다 주도권을 잡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포렌식 요원이 늘어나면 그들의 어떤 처우도 확대시켜줘야 되거든요, 사실은. 같은 맥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검찰과 경찰과 국정원에 제공된 통신 자료가 무려 33%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사정기관에 제공 통신 자료가. 그러니까 어차피 그 수사를 하려고 하면은 통신 자료 포렌식 그게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제 말하자면 인터넷 로그 기록, 통화 일시, 통화 사실, 전화번호, 뭐 이게 통신 사실 확인 자료가 이런 거죠. 위치 추적 자료 이런 것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느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영장에 의해서 사법부에서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느냐? 글쎄,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장에 의해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에 필요해서 제공되면 안 되죠. 그러면 영장 발부받는 판사들의 전문성이 있느냐? 얘들이 그냥 마음대로 내주는 거 아니냐? 그럴 걱정도 있는 거죠. 통신영장 같은 경우 물론 판사의 허가에 의해서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근데 이게 함부로 막 남발되고 있다. 즉 말하자면 영장 전담 판사들이 너무 회프다. 이런 것을. 정확히 그런 어떤 전문성도 없고 인권의식도 빈약한 판사애들에게 막 그러니까 사실 나오는 얘기가 판사를 선출직으로 가야 된다는 둥, 아니면 판사의 전문성에서 영장 전담 판사를 별도로 둬야 된다는 둥, 아니면 AI로 해야 된다는 별 이상한 그런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는 아니고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논란도 계속 같은 맥락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여러분이 차 운전하실 때 과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에 찍혀요. 그죠? 그럼 뭐가 날라오죠? 과태료. 근데 지나가다가 경찰한테 신호 위반으로 걸려요. 그럼 뭘 내죠? 벌금, 범칙금이라고 하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과태료와 범칙금은. 범칙금은 개인에 대해서, 운전자에 대해서, 과태료는 운전자는 모르겠고 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차니까 차의 소유주에 대한 겁니다. 범칙금은 벌점이 쌓입니다. 과태료는 벌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차의 소유주에 누가 운전하는지 모르는 형태이기 때문에 확장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사실 통합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로 운전한 사람이 문제지 차가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옛날에는 그 운전자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 CCTV라든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정교하게 찍힙니다. 그러면은 차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범칙금을 묻는 게 맞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논란도 분명히 있습니다. 범칙금으로 벌점 누적 시에는 면허 취소에 보험금 할증까지도 가능합니다. 벌점이 121점이면 면허 취소입니다. 운전면허 정지, 범칙금 내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가 되고 자동차 보험 때 할증이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근데 이제 이런 벌점 계속 빨리빨리 내죠, 보통은. 아니면 뭐 소송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과태료, 이거는 이제 경찰관이 적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즉결 심판 출석에 의해서 뭐 그 액수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과태료는 미납 시 3% 가산금이 붙고 미리 내면은 20%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체납하면은 문제는 차량 번호판이 영치되죠. 근데 과태료 미납으로 돌아다니는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잡아당기는 사람이 따로 있죠. 그래서 차량이 압류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범칙금 같은 경우는 20%가 추가됩니다. 많이 크죠. 그죠? 즉결 심판되면 50%까지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무인 카메라는 앞으로는 사실은 이 무인 카메라의 정교함이 더 드러나서 상대방을 그러니까 운전자를 파악할 수 정도가 되고, 그러면은 실제로는 과태료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과태료 같은 경우는 벌칙이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일반 회계냐 특별 회계냐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과태료 같은 경우 일반 회계니까 교통 관련된데 돈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이게 앞으로는 근데 사실은 좀 이건 국고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자체나 국고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처벌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죠. 요거 논란도 이따 정편할 때 잠깐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면에서는 대법원에서 동물학대 양형 기준을 손본다고 하는데, 실제로 동물학대는 벌금형이 대부분이고 실형은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너무 동물권에 대한 국민인식도 높아지고 불합리한 양형도 많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좀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좀 높인다는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범죄 양형 기준도 사실 좀 높이려고 하는 거 굉장히, 인데 저는 사실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형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이 지들이 만든 건데 기본적으로 1심 판사들의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심 판사들의 전문성과 경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기본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미국은 있을까요? 아니죠. 미국은 그러기 필요 없죠. 왜냐하면 1심 판사들의 전문성과 1심 판사들이 기본적으로 여러 전문적인 걸 가지고 그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판단하지 않고 전문적인 어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이란 그 의미가 없죠. 우리도 실제로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너무 일종의 독단과, 사실은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그냥 법입니다, 법. 그래서 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보다는 1심 판사들의 전문성과 1심 판사들의 어떤 양형과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 그게 있어야지, 그것이 우선이지. 양형위원회, 그러면 양형위원회가 있으니까 판사들은 그렇게 전문적으로 재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게 따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판사들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까?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런 얘기도 분명히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서울 성동구에서는 화장실 불법 촬영, 공중화장 불법 촬영을 AI로 한다고 해요. 사물 기반 AI, 스마트 솔루션. 글쎄요. 이게 더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적절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일종의 거기 있는 사람의 움직임을 보고 이런 움직임은 기본적으로 불법 촬영자의 움직임이라고 아니 AI는 그걸 할 수 있거든요. 사실 이제 AI가 많이 여러 군데 이제 이용이 될 겁니다.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한번 기대해 보죠. 근데 좀 보안이나 안전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에서는 제2의 신당역 사건을 막기 위해서 스토킹 실태 조사를 나선다고 하는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스토킹 범죄가 벌어지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제 스토킹 실태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에 이제 만들어져서 그런 겁니다. 3년 주기로 한 스토킹 피해 실태 조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건데 시민 2,200명을 대상으로 뭐 현황 선행 연구 기초조사부터 시작해서 실태와 시민의 인식 분석, 업계 종사자 요구사항, 보호시설 운영 매뉴얼 검토, 정책과제 조출 같은 3년 주기로 이제 법에 했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하긴 해야죠. 서울시가 하면 다른 데도 분명히 따라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범죄에 대한 통계가 너무 없어요. 그 통계를 기본적으로 수사자복기관이 꽉 가지고 내놓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특히 경찰이나 검찰에도. 그게 무슨 꺼다는 보직자료라고 아이고 참 한심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